학생, 오늘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매일 아침 8시 출근하는 대학생 은채에게 인사를 건네던 박 반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402호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불이 켜진 채로 새벽까지 이어졌고 우편함엔 고지서가 넘쳐났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4층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박 반장님은 매일 밤 관리실에서 모니터를 지켰습니다. 혹시 은채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학생, 괜찮아요? 문 좀 열어봐요. 괜찮아요, 반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은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 반장님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박 반장님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 2명의 수상한 남자가 402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과연 은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 반장님은 왜 그토록 은채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402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부산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감동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 외곽 구로구와 금천구 경계 어딘가에 자리한 낡은 빌라촌. 골목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곳엔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살았습니다. 월세 40만 원이면 방 하나에 작은 화장실이 딸린 원룸을 얻을 수 있었죠. 그중 가장 안쪽에 자리한 3층짜리 건물, 그린빌라 402호에 24살 대학생 은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매일 아침 8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경영학과 4학년 취업 준비생이었죠. 검은색 패딩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은채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이 빌라에서 산 지 벌써 3년째였으니까요. 1층 계단을 다 내려오면 오른쪽에 작은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낡은 책상과 CCTV 모니터가 보였어요. 그곳엔 항상 박 반장님이 계셨습니다. 62살 흰머리가 성성한 박 반장님은 이 빌라를 관리하는 유일한 관리인이었죠. 은채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채 학생, 오늘도 학교 가는구나. 박 반장님의 목소리는 늘 온화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네, 반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은채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실 오늘따라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어젯밤에도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박 반장님 앞에선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이 빌라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오늘도 힘내. 점심은 꼭 챙겨 먹고. 박 반장님은 늘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은채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박 반장님이 여전히 현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채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아침 인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이 빌라에 처음 이사 온 날도 박 반장님이 짐을 날라주셨어요. 무거운 책상을 혼자 옮기려던 은채를 보고 말없이 다가와 한쪽 끝을 들어 올려주셨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은채가 계단을 내려올 때면
박 반장님이 관리실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넸어요. 학생, 오늘도 좋은 하루. 처음엔 단순한 인사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채는 깨달았어요. 박 반장님이 자신을 유심히 보살피고 있다는 걸요. 어느 겨울날 은채가 독감에 걸려 사흘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 반장님이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셨어요. 작은 보온병에 담긴 호박죽이었죠. 혼자 사는 학생이 아프면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이거라도 먹어. 은채는 그날 보온병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난 뒤에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연락 한 통 없었는데 이 낯선 빌라의 관리인이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은채는 박 반장님을 남다르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을 보는 게 익숙해졌고 그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박 반장님 역시 은채를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에겐 간단한 인사만 건넸지만 은채에게만큼은 늘 한마디를 더했죠. 날씨가 추우면 목도리를 챙기라고,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가라고요. 사실 박 반장님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박 반장님은 딸을 잃었어요. 23살 대학교 4학년이던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어요. 박 반장님은 그 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딸을 키우며 일하던 작은 식당도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은 박 반장님은 한동안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 빌라 관리실 일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월급은 적었지만 숙소가 제공됐고 복잡하게 생각할 일도 없었죠. CCTV를 보고 청소를 하고 택배를 정리하는 단순한 일상. 박 반장님은 그렇게 지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채가 이사를 왔어요. 3년 전 3월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은 여대생 혼자 큰 캐리어 하나를 끌며 계단을 올라가던 모습을 박 반장님은 CCTV로 지켜봤어요.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돌아가신 딸과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그날 이후 박 반장님은 은채를 조용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CCTV로 402호 복도를 확인하고 은채가 무사히 나가는지 체크했어요. 저녁엔 불이 켜지는 시간을 확인했죠. 혹시라도 며칠째 불이 꺼져 있거나 문 앞에 우유가 쌓여 있으면 걱정이 됐습니다. 은채는 박 반장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친절한 관리인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박 반장님에게 은채는 특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씩씩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잃어버린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박 반장님은 늘 같은 말을 했지만 그 속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빌라엔 15가구가 살았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각자 바쁘게 출퇴근하고 주말이면 집에 틀어박혀 쉬거나 외출했습니다. 은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로 바빴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점점 버거워졌거든요. 그래서 박 반장님의 아침 인사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였으니까요. 오늘도 은채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15분 정도 걸어야 했어요. 차가운 2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채는 목도리를 더 끌어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길거리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었죠. 지하철을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은채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요즘 들어 모든 게 무기력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도서관 스터디도, 취업 설명회도 다 의미 없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한 은채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어요. 지원할 회사는 많은데 쓸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다가도 손이 멈췄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질문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은채는 한참을 그 문장만 바라봤어요.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은채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빌라 앞에 섰을 때 관리실 불빛이 보였어요. 박 반장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은채는 유리문 너머로 박 반장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뭔가를 적고 계셨죠. 은채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 반장님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402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은채를 감쌌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니 작은 방이 환하게 밝혀졌어요. 6평 남짓한 공간.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은채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니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를 불빛처럼 은채의 마음도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또 8시에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겠죠. 그리고 박 반장님이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넬 거예요. 학생, 오늘도 좋은 하루. 은채는 그 말이 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위로였지만 지금의 은채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은채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곧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은 2025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은채의 휴대폰이 새벽 5시에 울렸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은채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고모였어요. 고모는 평소 연락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은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채야, 지금 어디야? 할머니가. 고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새벽에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지금 중환자실이야. 빨리 와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채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은채를 키워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은채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넣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데 발이 꼬였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손잡이를 잡았죠.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1층에 내려왔을 때 관리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아직 주무시는 시간이었죠. 은채는 현관문을 열고 골목으로 뛰쳐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뭐라 말을 걸었지만 은채는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죠. 신호등 빛이 번지고 가로등이 지나갔어요.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는 78이셨어요. 은채가 5살 때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은채의 부모님은 일찍 이혼했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어요. 어머니는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은채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죠.
그때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채는 내가 키운다. 할머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은채를 키웠습니다. 논밭을 일구며 번 돈으로 은채를 먹이고 입혔어요. 겨울에는 연탄불을 지피고 여름에는 부채질을 해주셨죠. 은채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셨습니다. 은채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도시로 보내야겠다고요. 시골에선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은채를 그곳 학교에 보냈죠. 은채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적도 좋았고 대학교에도 합격했어요. 할머니는 합격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채 장하다. 정말 장해. 그날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 맛을 은채는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은채는 자취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학교까지는 2시간이 걸렸거든요. 할머니는 자취를 반대했지만 은채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채의 자취방에 반찬을 가득 채워주셨죠.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나물. 냉장고가 꽉 찼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알았지? 은채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은채의 자취방을 찾아오셨습니다. 매번 무거운 반찬통들을 들고 오셨죠. 은채는 할머니가 힘들까봐 오지 말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할미가 이거라도 해줘야 마음이 놓인다. 지난달에도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좀 창백해 보였지만 은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피곤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다음부턴 제가 갈게요. 괜찮아. 할미는 튼튼하니까.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은채는 그날 할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죠. 은채는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중환자실 앞에서 고모를 만났어요. 고모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넘기기 힘들 거래. 뇌출혈이야. 새벽에 쓰러지셔서 발견이 늦었어. 은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안 돼요. 은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하얀 불빛 아래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은채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손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희미한 눈빛이 은채를 향했죠. 채아.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은채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할미 걱정 마. 너 혼자서도 잘할 거야. 할머니,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은채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채 잘 컸어. 정말 장하다.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은채는 밖으로 밀려났죠. 복도에서 은채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이 메어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은 고모와 친척 몇 명뿐이었어요. 은채는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물만 조금씩 마셨죠. 고모가 밥을 먹으라고 권했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채야, 할머니가 속상해 하신다.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은채가 대학 입학식 날 찍어드린 사진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은채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냉장고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을 여니 할머니가 담아주신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은채는 김치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은채는 그 통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채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할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웃음소리. 너 혼자서도 잘할 거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채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엔 친구들의 메시지가 쌓였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가 그마저도 귀찮아졌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할머니의 반찬을 조금씩 먹었죠.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밤이 되면 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불을 켜놓으면 할머니가 아직 어딘가에 계신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잠들었죠. 은채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할머니 없는 세상에서 은채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은채는 몰랐어요. 자신의 방 불빛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박 반장님이 이상함을 느낀 건 2월 첫째 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계단을 내려오던 은채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지나도록 402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님은 관리실 책상 앞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눠 빌라 곳곳을 비추는 모니터였죠. 그중 하나가 4층 복도를 보여줬습니다. 402호 앞이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402호 문 앞에 택배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원이 놓고 간 음식도 그대로 있었어요. 처음엔 한두 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어제 저녁에 배달된 치킨 박스가 아직도 문 앞에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반장님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4층에 도착해 402호 앞에 섰죠. 문 앞엔 정말로 배달 음식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치킨 박스, 중국집 그릇, 편의점 봉투. 어떤 건 이미 상한 것 같았어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박 반장님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채 학생, 박 반장입니다.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반장님은 다시 물었어요. 학생, 대답 좀 해줘요. 걱정돼서 그래요. 문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박 반장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생, 문 열어줄래요?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괜찮아요, 반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반장님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억지로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기도 찝찝했죠. 학생, 밥은 먹고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문 앞에 음식 버려둔 거 치워야 해요. 벌레 생겨요. 제가 치워놓을게요. 박 반장님은 문 앞에 음식들을 모아서 들고 내려왔습니다. 손에 든 봉지가 무거웠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시켜놓고 왜 안 먹는 걸까요? 관리실로 돌아온 박 반장님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402호 복도를 비추는 화면을 크게 띄웠어요.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불을 켜놓은 거예요. 박 반장님은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이었죠. 빨리 감기로 돌리며 확인했어요. 402호 불빛은 밤새도록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4시가 넘어서야 겨우 꺼졌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패턴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불안해졌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이런 신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밤낮이 바뀌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때 박 반장님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걸 몰랐습니다. 일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죠. 그러다 딸을 잃었어요. 박 반장님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반장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어요. 관리실 창문으로 빌라 외벽을 올려다봤습니다. 4층 402호 창문에 불빛이 보였어요. 밤새 불을 켜놓은 거였습니다. 박 반장님은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확인했어요. 402호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빌라 입구에 세입자들의 우편함이 줄지어 있었어요. 402호 우편함엔 우편물이 가득했습니다. 고지서, 등기우편, 광고지. 며칠째 확인하지 않은 게 분명했죠. 박 반장님은 우편함에서 고지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통신비 연체 경고, 빨간색 글씨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심각했습니다. 박 반장님은 다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단을 올랐어요. 4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은채 학생, 박 반장입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박 반장님은 다시 눌렀습니다. 학생, 우편물이 너무 쌓여서요. 가져왔어요. 한참 후에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고리가 돌아갔어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은채의 얼굴이 보였어요. 박 반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하는 듯 헝클어져 있었어요. 학생, 어디 아파요? 박 반장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은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우편물을 내밀었어요. 우편함에 너무 쌓여 있어서 가져왔어요. 고지서도 있고.
은채는 우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은채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박 반장님은 재빨리 물었어요. 학생, 혹시 밥은 먹고 있어요? 며칠째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은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반장님도 알 수 있었어요. 은채의 뺨이 눈에 띄게 꺼져 있었거든요. 학생,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알겠죠? 은채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어요. 박 반장님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박 반장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리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 책상 위에 놓인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일어나 모니터를 켰어요. 402호 복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새벽 1시, 2시, 3시. 박 반장님은 모니터 앞을 지켰습니다. 눈이 감기려 할 때마다 커피를 마시며 버텼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402호 불빛이 꺼졌습니다. 박 반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은채가 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은채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불빛은 밤새 켜져 있었고 새벽 4시에 꺼졌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3층에 사는 여자가 관리실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인이었어요. 반장님, 저기 4층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요?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요. 어젯밤엔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어요.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잤어요. 박 반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 호에서 나는 소리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층 쪽인 건 확실해요. 박 반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자가 돌아간 후 박 반장님은 급히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은채 학생, 문 좀 열어봐요.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요, 반장님. 그냥 실수로 컵을 깼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불안했어요. 학생, 정말 괜찮아요? 문 열고 얘기해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은채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님은 할 수 없이 내려왔어요. 그날 밤 박 반장님은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02호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반장님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은채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박 반장님이 막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박 반장님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학생,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CCTV 화면 속 402호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은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을 찔렀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날짜가 떠 있었어요. 2025년 2월 14일.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일하고도 나흘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월세가 다음 주면 나갔습니다. 40만 원이 필요했죠. 도저히 모자랐어요. 학자금 대출 독촉 문자도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상환액 30만 원.
연체하면 연체료가 붙었어요. 건강보험료, 통신비, 전기세까지 합하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채는 한숨을 쉬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거였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죠. 옷장엔 명품 가방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21살 생일에 선물해 주신 거였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옷장으로 갔어요.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은채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가방을 사주시던 날이 떠올랐어요. 우리 채 대학생 됐는데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지.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명품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채에게는 아낌없이 사주셨어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방을 안고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당근마켓 앱을 열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이었죠. 은채는 가방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각도로 찍고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게 했습니다. 판매 글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명품 가방 판매합니다. 가격은 60만 원으로 정했어요. 원래 150만 원짜리였지만 급하게 팔아야 했으니까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이 올라갔어요. 은채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배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가 사주신 거 팔아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채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당근마켓 채팅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글 보고 연락드려요. 이거 아직 안 팔렸나요? 은채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었어요. 33살 남성. 실명 인증이 되어 있었고 매너 온도는 36.8도였습니다. 거래 후기도 여러 개 있었어요. 모두 좋은 평가였죠. 은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직 안 팔렸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혹시 직거래 가능한가요? 제가 사진으로만 보면 진품 확인이 어려워서요. 현금 들고 갈게요.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거래. 모르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택배 거래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했어요. 택배로 보내면 돈을 받기까지 며칠이 걸렸거든요. 은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직거래 가능해요. 근데 저희 집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멀리 못 나가요.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주소 알려주세요. 은채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린빌라 402호. 상대방이 답장했어요. 오늘 밤 11시에 갈게요. 퇴근이 늦어서 죄송해요. 11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채는 다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은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가방을 파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채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할머니가 담아주신 반찬통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가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2주일이 넘게 지났으니 당연했죠. 은채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찬밥에 김치를 올려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삼키기만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거래 약속 시간이었죠. 은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먼지를 털고 보증서도 함께 넣었어요. 현관 앞에 가방을 놓아뒀습니다. 10시 30분쯤 되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은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은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죠. 11시가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건물 앞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은채는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갔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섰죠. 잠시 후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어요. 4층이시죠? 네, 402호예요. 은채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은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둘이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잠깐 멈칫했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지만 그림자가 보였어요. 정말로 2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채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혹시 몇 분이서 오신 건가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아, 친구랑 같이 왔어요. 차에서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요. 괜찮죠? 은채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친구를 데려온 걸까요? 그것도 이 늦은 시간에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문 열어주세요. 잠깐만 볼게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채팅할 때 느낌과는 달랐죠. 은채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뗐습니다.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내일 거래하면 안 될까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뭐야? 장난하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은채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그렇잖아요. 문 열고 잠깐만 보면 돼요. 금방 끝나요. 은채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정말 죄송한데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학생, 우리도 바쁜 사람이에요. 지금 문 열어줘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채는 뒷걸음질 쳤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 남자가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은채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죠. 하지만 남자들은 계속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야, 문 열어. 장난하지 말고.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은채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빌라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비상방송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반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박 반장님은 관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를 켜놨어요.
여러 화면이 한 번에 보였습니다. 1층 입구, 계단, 각 층 복도. 그중 4층 복도 화면을 크게 띄웠죠. 402호 문 앞이었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은채는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박 반장님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어요. 당근마켓 사건. 엔터를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뉴스 기사들이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하나씩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사. 20대 여성 당근마켓 직거래 중 강도 피해.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3살 대학생이었어요. 게임기를 판매하려고 집 앞에서 직거래를 했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금품을 강탈당하고 폭행까지 당했어요. 피해자는 갈비뼈 2대가 부러졌습니다. 박 반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두 번째 기사. 당근마켓 4층 1당. 1인 가구 연쇄 강도. 범인들은 실명 인증된 계정을 해킹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직거래를 유도하고 집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죠. 피해자 중 한 명은 얼굴에 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박 반장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세 번째 기사. 경찰, 당근마켓 범죄주의보 발령. 최근 한 달간 당근마켓을 이용한 강도 사건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많았어요. 경찰은 직거래 시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절대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죠. 박 반장님은 기사를 다 읽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혹시 은채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박 반장님은 다시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402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박 반장님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10시 30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1층 입구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3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죠. 한 명은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박 반장님은 계단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2층, 3층을 지나쳤습니다. 4층으로 올라갔죠. 박 반장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4층 복도 화면을 봤어요. 남자들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402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402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를 올려다봤죠. 박 반장님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박 반장님의 직감이 울렸습니다. 이건 평범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박 반장님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그린빌라 관리실입니다. 지금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왔어요. 4층에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2명의 남자가 얼굴을 가리고 들어왔어요. 지금 402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집엔 여자 대학생 혼자 살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박 반장님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남자들이 402호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관리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층을 지나고 3층을 지났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박 반장님은 잠깐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복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학생, 문 열어줘요.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박 반장님은 주먹을 쥐었어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죠.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살짝 고개를 내밀어 402호 쪽을 봤어요. 두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문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어요. 야, 문 열어. 장난하지 말고.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박 반장님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채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저 남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체격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잘못하면 박 반장님도 다칠 수 있었죠. 그때 박 반장님은 복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비상방송 스피커가 보였어요. 빌라 전체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화재나 긴급 상황에 쓰는 거였죠. 박 반장님은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관리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책상 옆 벽에 비상방송 장치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버튼과 마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났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402호 학생,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경찰 출동했습니다. 목소리가 빌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복도의 스피커에서 박 반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CCTV 모니터를 봤습니다. 4층 복도에서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어요. 서로를 쳐다보더니 급히 계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박 반장님은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문 잠그세요. 남자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3층, 2층을 지나쳤어요. 박 반장님은 관리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자들을 막아야 했어요. 1층 계단 입구에 섰습니다. 남자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박 반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박 반장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박 반장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 반장님은 팔을 벌려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 중 한 명이 박 반장님을 밀쳤습니다. 박 반장님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계단 난간에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렸어요. 계단 모서리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박 반장님은 비명을 삼키며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손목도 삐끗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대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 반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죠.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박 반장님은 고개를 들어 4층을 올려다봤습니다. 학생, 괜찮아야 할 텐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빌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거였어요. 박 반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현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 반장님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4층 402호 학생 확인 좀 해주세요. 수상한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있었어요. 경찰관 한 명이 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박 반장님을 부축했어요. 일단 앉으세요. 다치신 것 같은데요. 박 반장님은 계단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바지를 걷어 올리니 무릎이 부어 있었습니다. 피도 조금 났어요.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은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반장님,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학생. 다행히 무사하네요.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은채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범인들의 인상착의, 대화 내용, 당근마켓 거래 과정,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은채에게 말했어요. 최근 한 달간 같은 수법의 범죄가 3건 더 발생했다고요.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이었죠. 첫 번째 피해자는 관악구에 살던 23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팔려다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금품을 빼앗기고 폭행당했죠. 갈비뼈가 2대 부러졌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마포구에 살던 25살 직장인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려다 같은 일을 당했어요. 얼굴에 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은채는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송파구에 살던 24살 대학생이었어요. 태블릿을 팔려다 강도를 당했는데 저항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지금은 깨어났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은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학생이 오늘 문을 열었더라면 똑같은 일을 당했을 겁니다. 아니,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범인들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거든요. 경찰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관리실 박 반장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은채는 빌라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관리실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은채는 관리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박 반장님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뭔가 적고 계셨어요. 은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반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채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학생, 들어와요. 은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실은 좁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작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엔 CCTV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반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반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학생 걱정돼서요. 경찰서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박 반장님의 무릎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목에도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은채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장님, 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은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반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학생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나쁜 거지.
박 반장님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은채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반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박 반장님은 아무 말 없이 은채를 안아줬습니다. 은채는 박 반장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잦아들자 박 반장님이 물었습니다. 학생, 무슨 일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걱정됐어요. 은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박 반장님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박 반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요? 2주일하고도 나흘 전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대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이혼하셨거든요. 아무도 저를 안 키우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셨어요. 은채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 할머니가 논밭을 일구며 번 돈으로 자신을 키워준 것, 대학에 보내기 위해 서울에 집을 얻어준 것, 매달 반찬을 갖다 주던 것,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하셨어요. 할미 걱정 말래요. 은채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어요. 할머니 생각만 나요.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그래서 밤마다 불을 켜놨어요. 불을 켜놓으면 할머니가 아직 어딘가에 계신 것 같아서요. 박 반장님은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매일 밤 불이 켜져 있었구나.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도 없어요. 할머니 장례 치르느라 다 썼어요.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서 그래서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렸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거였는데 은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반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나도 딸을 잃었어요. 은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반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5년 전이에요. 교통사고였어요. 23살이었죠.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박 반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어요.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었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어요. 은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내는 집을 나갔고 내가 하던 식당도 문을 닫았어요. 한동안 술만 마셨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박 반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다 이 빌라 관리실 일자리를 얻었어요. 여기서 5년을 살았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박 반장님은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학생이 이사를 왔어요. 처음 봤을 때 우리 딸 생각이 났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짐을 나르는 모습이 딸이랑 똑같더라고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학생을 챙겼어요. 불빛을 확인하고 무사히 나가는지 봤죠. CCTV로 지켜봤어요. 혹시 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어요. 박 반장님은 은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학생이 안 나가고 불빛이 밤새 켜져 있는 걸 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우리 딸도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밤낮이 바뀌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때 난 몰랐어요. 그냥 바쁘다고 생각했죠. 박 반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학생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CCTV를 받고 오늘 밤에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반장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박 반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학생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반장님, 제가 반장님 딸이 되어 드릴게요. 박 반장님은 눈을 크게 떴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인사할게요. 저녁엔 반장님이랑 밥 먹을게요. 그리고 은채는 박 반장님을 안았습니다. 반장님이 제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박 반장님은 은채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관리실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그날 밤 은채는 박 반장님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맛있게 느껴졌어요. 박 반장님은 은채에게 김치를 더 얹어주며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학생 너무 말랐어요. 은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은채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402호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은채는 전등을 켰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할머니처럼 저를 지켜주는 분이 계세요. 은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은채는 새벽 4시가 아니라 12시에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박 반장님은 10시쯤 관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CCTV 모니터를 켜놓고 빌라 곳곳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배회했거든요. 밤늦게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었죠. 박 반장님은 특히 4층 복도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402호였어요. 은채의 방이었죠. 며칠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박 반장님은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402호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은채가 아직 자지 않은 거였습니다. 요즘엔 예전보다 일찍 불을 껐지만 여전히 11시나 12시까지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였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20분이었어요. 그때 1층 입구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화면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남자들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어요. 한 명은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박 반장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그 남자들과 비슷했거든요. 아니,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었어요. 남자들은 현관을 지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박 반장님은 계단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죠. 2층, 3층을 지나쳤습니다. 4층으로 올라갔어요. 박 반장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4층이었어요. 또 402호였습니다. 4층 복도 화면을 켰습니다. 남자들이 복도에 나타났어요. 402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112입니다. 여기 그린빌라 관리실입니다. 며칠 전에 신고했던 그 건물이에요. 또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4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주소 확인해 드릴게요.
그린빌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며칠 전 그 범인들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남자들이 402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 보고 있었어요. 문자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그리고 CCTV 카메라를 올려다봤어요. 박 반장님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동료의 팔을 툭 쳤어요. 뭔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돌렸죠. 박 반장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분명 범죄를 저지르려는 거였습니다. 한 남자가 4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 반장님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잠시 후 은채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는 것 같았어요. 박 반장님은 급히 관리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2층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은채를 지켜야 했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문 열어주세요. 잠깐만 볼게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박 반장님은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계단을 한 칸씩 올랐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4층 계단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살짝 고개를 내밀어 402호 쪽을 봤습니다. 두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 명이 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남자는 계속 손잡이를 흔들었어요. 야, 문 열어. 장난하지 말고.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박 반장님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른 남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길쭉한 물건이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눈을 크게 떴어요. 쇠지레였습니다. 문을 부수려는 거였어요. 박 반장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관리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책상 옆 벽에 비상방송 장치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버튼과 마이크. 박 반장님은 버튼을 눌렀어요. 삐 소리가 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그리고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402호 학생,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경찰 출동했습니다. 목소리가 빌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복도의 스피커에서 박 반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4층 복도에서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어요. 쇠지레를 든 남자가 급히 가방에 도구를 집어넣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수상한 사람들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문 잠그고 밖에 나오지 마세요. 남자들이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3층, 2층을 순식간에 지나쳤어요. 박 반장님은 관리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층 계단 입구에 섰어요. 남자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계단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거기서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박 반장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박 반장님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강한 힘이었어요.
박 반장님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잃었어요. 손을 뻗어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계단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쿵! 박 반장님의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손목을 짚으며 넘어지는 걸 막으려 했지만 손목도 삐끗했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반장님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었죠. 남자들은 그대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 반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목도 욱신거렸어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학생, 괜찮을까? 박 반장님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4층이 보이지 않았지만 은채가 무사하기를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 빌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박 반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박 반장님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가요? 한 경찰관이 박 반장님을 부축했습니다. 박 반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4층 402호 학생 확인 좀 해주세요. 수상한 사람들이 그 집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경찰관 한 명이 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박 반장님을 계단에 앉혔어요. 일단 앉으세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박 반장님은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바지가 찢어진 부분으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은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박 반장님을 봤어요. 반장님, 은채가 달려왔습니다. 박 반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장님 다치셨어요? 어떡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반장님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학생.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통증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박 반장님을 들것에 옮겼어요.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장님, 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박 반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학생 잘못 아니에요. 학생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경찰관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박 반장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번째였어요. 박 반장님은 2번이나 은채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은채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경찰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범인들과 어떻게 연락하게 됐나요? 당근마켓이요. 제가 물건을 올렸는데 직거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기록했어요. 실명 인증은 되어 있었나요? 네, 되어 있었어요. 후기도 좋았고요. 그래서 믿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킹된 계정이었을 겁니다. 최근 이런 수법이 많아요. 실명 인증된 계정을 해킹해서 사용하는 거죠.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했어요. 은채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경찰관은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건 기록이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관악구에 살던 23살 여대생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피해를 당했어요. 노트북을 팔려다가 집 안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범인들은 금품을 강탈하고 피해자를 폭행했어요. 경찰관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눈을 돌렸어요.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왼쪽 팔도 골절됐습니다. 병원에서 2주일 입원했어요. 지금도 트라우마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마포구에 살던 25살 직장인이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피해를 당했어요. 명품 가방을 팔려다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경찰관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볼에서 턱까지 이어진 상처였습니다. 범인이 칼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얼굴을 그었어요. 십사바늘을 꿰맸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요. 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세 번째 피해자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송파구에 살던 24살 대학생이었어요. 1월 말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태블릿을 팔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부딪혔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두개골에 금이 갔어요.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3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깨어나긴 했지만 기억 장애와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학생이 오늘 문을 열었더라면 학생도 똑같이 당했을 겁니다. 아니, 범인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으니까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심지어 오늘 밤 범인들은 쇠지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이 문을 안 열자 부수려고 했던 거예요. 박 반장님이 비상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경찰관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요. 은채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박 반장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학생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조사가 끝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은채는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관리실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병원에 계셨죠. 은채는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에 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박 반장님의 피였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피 자국을 만졌어요. 마른 피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장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채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2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은채를 감쌌어요. 전등을 켰습니다. 방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며칠째 정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은채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생각하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라면, 범인들이 쇠지뢰로 문을 부쉈더라면, 박 반장님이 비상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은채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은채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은채는 모든 걸 놓아버렸어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죠.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린 것도 무모했어요. 직거래를 수락한 것도 경솔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집 주소를 알려준 것도 어리석었죠. 은채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파괴였어요. 할머니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박 반장님이 은채를 구했습니다. 2번이나요. 박 반장님은 자신이 다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은채를 지켜줬어요. 왜 저를 구하신 거예요? 은채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채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문 밖의 남자들, 쇠지레, 박 반장님의 목소리, 계단의 피.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은채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은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은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반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할머니처럼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은채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병원 번호를 검색했어요. 박 반장님이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반장님을 만나야 했어요. 고마움을 전해야 했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대로 살겠다고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은채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조금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은채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 7시 은채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렸거든요. 오랜만에 스스로 알람을 맞춘 거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은채는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관리실을 봤어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죠. 반장님, 제가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채는 중얼거리며 빌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은채의 발걸음엔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살아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아침 8시 은채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짝였죠. 은채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마트에서 산 거였어요. 응급실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저기, 어제 입원하신 박영철 환자분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정형외과 병동 6인실이에요. 3층 302호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302호실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은채는 잠시 멈춰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과일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박 반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6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6개 놓여 있었어요. 박 반장님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고 침대 위로 다리가 들려 있었어요. 왼쪽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학생? 박 반장님은 은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어나려다가 다리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장님, 은채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옆 탁자에 놓고 박 반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학생.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박 반장님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통증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은채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박 반장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반장님이 다치시다니. 은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 반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학생 잘못 아니야. 나쁜 놈들 때문이지. 아니에요. 제가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직거래를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고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다른 피해자들 얘기요. 한 분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한 분은 얼굴에 칼로 상처를 입었대요. 한 분은 머리를 다쳐서 3주 동안 의식불명이었대요.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더라면 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니, 더 심했을 수도 있대요. 범인들이 쇠지뢰까지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박 반장님은 은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무사해. 그게 중요한 거야. 반장님이 다치셨잖아요. 저 때문에요. 은채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은채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박 반장님을 바라봤어요. 반장님,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박 반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셔서 힘들었다고 했잖아.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사실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학교도 안 갔어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근마켓에 물건 올린 것도 직거래 수락한 것도 다 무모한 선택이었어요.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요. 근데 그냥 상관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었어요. 박 반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생, 저 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던 거예요. 차라리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했어요.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반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2번이나요. 반장님은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데 저를 지켜주셨어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을 왜 구하신 거예요? 박 반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학생, 나도 딸을 잃었잖아. 5년 전에. 박 반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도 마지막엔 학생처럼 힘들어했어.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했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안 좋아졌어. 점점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 박 반장님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난 몰랐어. 딸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바쁘다고 생각했어.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어.
그러다 딸을 잃었어. 교통사고였지만 난 지금도 생각해. 혹시 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까? 살기 싫어서. 박 반장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은채는 숨을 죽였어요. 그 후로 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 딸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매일 자책했어. 박 반장님은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나타났어. 딸과 비슷한 나이의 여대생, 혼자 사는 학생. 며칠 전부터 학생도 이상한 신호를 보냈어. 밤낮이 바뀌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밤새 불을 켜놓고. 박 반장님은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어. 학생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우리 딸에게 못해준 걸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CCTV를 봤어. 학생이 무사한지 확인했어. 그리고 어젯밤에도 지켜보고 있었지.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봤어. 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둘 수 없었어. 박 반장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다리 하나쯤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학생이 무사한 게 중요해. 내가 학생을 지킬 수 있어서 고마워. 은채는 박 반장님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할머니 같으세요. 박 반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근데 반장님이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할머니처럼요. 은채는 박 반장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반장님, 제가 반장님 딸이 되어 드릴게요. 정말로요. 매일 아침 8시에 인사할게요. 저녁엔 같이 밥 먹을게요. 반장님이 편찮으시면 제가 간호해 드릴게요. 박 반장님은 눈을 크게 떴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학생, 그리고 반장님도 제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제 가족이 되어주세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은채는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박 반장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가족하자. 박 반장님은 팔을 벌렸습니다. 은채는 박 반장님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다리를 다치셨으니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병실 안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은채는 박 반장님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여기 저를 지켜주는 분이 계세요. 박 반장님은 은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며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지나갔어요.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반장님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깁스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3달 정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2025년 3월 1일 박 반장님이 빌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은채는 일찍부터 관리실을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꽃병에 꽂은 꽃을 놓아뒀어요. 오후 2시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은채는 빌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 문이 열리고 박 반장님이 내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반장님, 은채가 달려갔습니다. 박 반장님의 팔을 부축했어요. 학생, 괜찮아.
혼자 걸을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채는 박 반장님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관리실까지 모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반장님은 깜짝 놀랐어요. 학생, 이거. 관리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도 되어 있고 꽃도 놓여 있었어요. 침대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했어요. 반장님 오실 때까지 제가 관리실 관리했어요. 은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반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우리 딸. 박 반장님은 은채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채가 끓인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학생 맛있다. 요리 잘하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은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반장님도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박 반장님이 물었습니다. 학생, 요즘 학교는 다니고 있어? 은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 주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셨어요. 과제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잘했어. 학교는 꼭 마쳐야지. 네, 열심히 할게요. 은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은채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방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실 문이 열렸어요. 박 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목발을 짚고 계셨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우리 딸, 오늘도 학교 가는구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은채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 반장님도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래, 우리 딸도 좋은 하루 보내. 은채는 빌라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박 반장님이 여전히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은채도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8시 두 사람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봄이 완연했어요. 빌라 앞 골목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박 반장님의 다리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은채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빠진 수업을 따라잡고 과제도 제출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상담센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저녁이면 은채는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박 반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때론 은채가 요리를 했고 때론 박 반장님이 시켜준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수업에서 발표했어요. 떨렸는데 잘 끝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자랑스러워. 반장님 덕분이에요. 반장님이 계셔서 힘이 나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리실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가족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은채는 박 반장님께 편지를 전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박 반장님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장님께. 그날 밤 반장님이 비상방송으로 외쳤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문을 열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심하게 다쳐서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반장님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2번이나요. 그것만으로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지만 반장님이 제게 준 건 그것보다 더 큰 거였어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반장님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달려와 주셨어요. 제가 무너졌을 때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반장님은 제 할머니가 되어 주셨어요. 제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8시에 반장님께 인사할 수 있어요. 저녁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셔요. 반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반장님의 딸이 되어 드릴게요. 평생요. 매일 아침 8시에 꼭 인사할게요. 반장님이 편찮으시면 제가 간호해 드릴게요. 반장님이 외로우시면 제가 곁에 있을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은채 올림. 박 반장님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박 반장님은 은채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6월이 되었습니다. 은채는 학교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성적이 올라서였습니다. 장학금으로 밀린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었어요.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은채는 박 반장님께 제안했습니다. 반장님, 우리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요. 가족 사진? 네,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반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말 두 사람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줬어요.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은채와 박 반장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받아든 은채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진 제 방에 걸어둘게요. 매일 볼 수 있게요. 나도 관리실에 걸어둘게. 우리 딸 사진. 두 사람은 웃으며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7월 어느 아침 8시였습니다. 은채는 평소처럼 계단을 내려왔어요.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반장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딸, 오늘도 학교 가는구나. 네, 오늘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에요. 다 끝나면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은 내가 준비해 둘게. 감사해요.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빌라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박 반장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은채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거리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은채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은채의 발걸음엔 힘이 있었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관리실로 돌아온 박 반장님은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은채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밝은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크고 있어, 우리 딸. 책상 옆엔 은채와 찍은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우리 딸도 학생 할머니도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걸 말이야. 박 반장님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빌라는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은채와 박 반장님의 인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세상엔 혼자인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박 반장님의 작은 관심이 은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존재가 박 반장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그린빌라에선 오늘도 따뜻한 인사가 오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래, 우리 딸도 좋은 하루. 누군가의 작은 시선이, 한마디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주변의 이웃을 살펴봐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시선이, 한마디의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따뜻한 약속이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주변의 이웃에게 작은 관심을 보내주세요.